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대전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인 대세남. 오늘도 지역민의 날카로운 질문과 제안,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사업자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지역민들의 이런 절박한 호소는 외면받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죠. 네. 충남 서천에 홍원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 중 다수가 각종 암과 또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주민이 36분. 이럴 수 이슈 어떻게 된 일인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군 홍원마을에 사는 주민 최종국입니다. 우리 홍원마을은 매해 가을에 전어 꽃게 축제를 하는 아름다운 항구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와 새로 생기는 발전소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관계기관들은 외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마을, 홍원항이 내다보이는 고즈넉한 항구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때문에 주민들은 오랫동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홍원마을에서 35년째 살아온 김인규 씨. 2년 전 뜻밖의 피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피부병이라는 것은 어느 부위에 이제 피부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있어갖고 여기를 다 이렇게 떼어냈어요. 떼어내고서 지금도 며칠 전에도 이걸로 인해서 검사하고 다 그러고 왔어요. 힘든 수술 후 암 투병 생활을 해온 김인규 씨는 고향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바로 옆에 있는 송전탑 때문입니다. 전자파를 맞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뜰라고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뜰라고 있어요. 홍원마을엔 유독 암 환자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그 이유를 마을 한가운데 송전탑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1983년도에 건설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압선이나 이런 걸 무독해도 경찰서 잡아갔어요. 다 50 시절이라. 내 땅이지만 주권 행사를 못했고 나라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된 거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도 다 아프고 또 나도 아프고 나는 이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병원이 간 게 식도암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슬펐어요. 근데 병명이 불가하다고도 하는데 원인으로 보면 철탑밖에 없어요. 왜? 다른 오염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닷가 속에 있는 섬 같은 마을인데 왜 다른 지역보다 불치병이 많습니까? 한 집 걸러 한 집, 원인 불명의 병을 얻은 주민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젊은 사람들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 이제 37인데 이 뇌출혈로 인해서 1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이제 조금 나았어요. 엊그제 얘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5개월 째졌는데 아까 그러더만 뱃속에 있는 애도 정상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홍원마을 주민들이 수상한 질병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1983년 개설한 홍원마을 송전탑과 선로는 서천화력에서 충남 중서부로 공급하는 154kV의 고압 송전선, 높이 33m의 송전탑이 주민들의 집 바로 위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37년간 송전탑과 불편한 동거를 해온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파갔습니다.
한 36명 돼요. 예, 한 36명. 이게 이제 뭐 옛날 발전소 생길 때부터 주민들의 조사 결과 각종 암과 뇌질환, 정신질환으로 사망한 주민 36명, 현재 투병 중인 주민도 27명이었습니다. 홍원마을 관통한 것이 6번하고 7번 철탑이거든요. 이 6번하고 7번 철탑이 관통하면서 거의 다 지금 요 에리아에 들어있는 분들은 다 거의 다 뭐 암이라든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런 암 환자들이 발전소가 처음에 존재할 때는 그 누구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30년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런 환자들이 이제서 발전소 피해로 고압선 송전설로 전자파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뭐 지금 아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마을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홍원마을 송전탑 바로 아래 사는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자파에 노출돼 있을까요? 주민들이 직접 측정한 결과 21밀리가우스가 나왔습니다. 21. 4밀리가우스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될 경우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4밀리가우스 이상이 되는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권고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송전선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기에 계속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시적으로 WHO 기준대로 4밀리가우스 이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세계 5대 보건기구는 고압선 자기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잠재적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전자파 권고 기준은 2밀리가우스, 네덜란드는 4밀리가우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자파 권고 기준은 무려 833밀리가우스로 스웨덴 기준의 400배가 넘습니다. 송전선로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발암 가능 물질 분류되어 있고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당진에서는 그 성문면 교로리 노인회에서 직접 마을에 이제 암 환자 발생한 경우를 조사를 했었고, 그 조사한 위치를 한 결과 주로 송전선로를 따라서 발생 현황이 좀 많이 나왔고. 이에 홍원마을 주민들은 서천군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서천군을 찾아가서 뭐 읍소도 많이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원칙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해결책이 없다. 2차 면담 때는 송전선로 밑에 살고 있으나 거기에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고통을 받고 있고 돌아가신 분도 부지기수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뭐 어머니 아버지도 다 암으로 너무 공포감이 있다든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을 받으면 그 자체도 병 발생의 원인이에요. 누우면 오히려 전기선이 보여요. 알았어. 청타 문제를 얘기하는 건 좋지만 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 암 환자고 계속 이런 상황을 가면 그것 자체가 다 병 원인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지. 지나치게 부각시킬 거는 아니고. 저희 군인님하고 면담을 한 두세 차례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좀 푼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쪽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그쪽 얘기도 듣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전탑과 선로를 개설한 한국전력은 주민들의 요구에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전력 측은 송전탑과 선로의 전자파가 국내 기준에 충족하고 전자파 인체 유해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37년간 송전탑 아래 살아온 주민들, 마을을 뒤덮은 각종 암과 질병들, 이 둘은 과연 우연이기만 할까요?
아니 뭐 내 방에 누우면 송전탑이 보인다는 주민의 말에 군수라는 사람의 답변이 참 화가 납니다. 37년 동안 송전탑 옆에 살았다면 감히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문제는 얼마만큼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국내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가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정한 분명한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전자파가 2에서 4mgauss만 돼도 이 백혈병의 발병률이 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전자파에 대해서 사전주의 원칙을 권고하고 있어요. 미리 예방하고 대처를 해라 이런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라. 이래서 4mgauss 이상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 선로의 배치 전환 이런 거를 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주민들 앞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신서천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내년 봄이면 본격 가동을 시작할 발전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2016년 7월 홍원마을 바로 옆에 건설을 시작한 신서천 화력발전소. 1000메가볼트 규모로 2021년 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발전소가 가동되면 기존 홍원마을 송전선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발전소는 400메가볼트의 규모였지만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1000메가볼트, 전보다 2.5배나 많은 전기가 마을을 관통하게 됩니다. 전기가 그거 올라가 있으니까 무서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천사 바로 밑에서 살아요. 그 뼈미로 말하면 한 3발짝 보면 알겠지만 지금 내가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신랑도 많이 일찍 돌아가시고 철탑 밑에서 너무 바짝 사는 게 내가 비행기 치러서 여태 사나 이 생각도 들어가요, 솔직히. 당장 내년부터 내 집 바로 위에 전보다 2.5배나 많은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에 주민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송전선로가 피복이 없는 나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원래 계획한 높이보다 낮아지는 때문에 그만큼 전자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37년간 마을 한가운데 송전탑, 내년 신서천 화력발전소 가동까지 주민들은 송전탑 철거와 송전선 지중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중화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중화만 오로지 지중화를 해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지금 최고 피해가 많은 홍원마을은 지중화 1.2km 하고 나머지 지금 그 선화지 밑에 피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도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중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몇 가구 간섭되는 집들 이런 집들은 여기 시골 땅값 얼마 안 돼요. 한전에서 수용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나가면 돼요. 하루아침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개선을 좀 시켜달라는 얘기죠. 송전선로 지중화와 일부 토지 수용이라는 주민들의 요구. 서천군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도 2.5배가 늘어납니다. 2.5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자파 영향이 어떨는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잠을 받았는데 결론은 조금 법률적으로 우리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좀 나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전선로로 인한 보상 청구는 345kV 이상의 신설 설비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154kV의 기존 선로인 홍원마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송전선로 지중화는 어떨까요? 한국전력은 지중화에 대해 요청자 전액 부담, 지자체 요청 시 공사비 2분의 1 부담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부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 또 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천군이 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알고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7년간 머리 위에 고압 송전탑을 이고 불안함 속에 살아온 홍원마을 주민들. 오늘도 이들은 소리 없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송전선로로 암 등으로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신서천 화력 가동 이전에 하루빨리 책임기관인 서천군청과 중부발전, 한국전력은 대책을 마련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그러니까 용량이 2.5배가 큰 새로운 화력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의 피해보다 더 피해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송전선로를 지하화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중화를 하려면요. 요청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지중화가 가능하고요. 또 지자체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 부담이 원칙이라는데 원인 제공자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생기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설치함으로써 좀 이득을 얻고 또 편의를 누리는 쪽이 비용을 내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법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경직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서로 네가 내야 되느냐 내가 내야 되느냐 하면서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충남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1.3%밖에 되지 않고 전국 최하위라고 해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까지 드는 이런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지자체, 서천군에서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서천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드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법 규정에 대해서 이걸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또 보상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송주법상 보상 범위가 엄격하게 돼 있어요.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신설 송전로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송전선의 64.6%는 이 서천 홍원마을처럼 15만 4천 볼트 정도라고 해요. 선진국의 기준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좀 개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전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중에 절반이 충남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기는 수도권 등 대도시와 또 대규모 공장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전기 생산으로 인한 혜택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동안 송전탑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또 원인 모를 병과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사인 대사람은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사진, 숫자, 공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자, 첫 번째 대세남 주민, 이 주의 사진입니다. 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9일 국회 앞의 모습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이분, 네, 바로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윤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입니다. 더 이상 내 아들과 같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 네. 오랜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만 결국은 입법은커녕 회의 상정조차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작 법사위에서 15분 논의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다음 날 고 김용균 씨의 2주기 추모제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렸는데요. 어머니 김미숙 씨는 국회 앞 농성장을 지키느라 아들의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법 개정을 위해서 싸워오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12월 11일부터는
김영균 씨 그 모친 김미숙 씨하고 정의당에서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 글쎄요, 가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뱉고 나면 참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다들 그 뱉으신 말에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주의 숫자입니다. 충남 천안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A 아파트인데요. 최근 호가는 6억 3천만 원까지, 9월 말 거래가를 보시면요,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억 8천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천안이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근의 청주나 뭐 세종, 이제 대전도 다 규제 지역이 다 됐는데 아직 천안이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투자 수요가 천안으로 간 풍선 효과 이렇게 보이네요. 결국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천안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늘 늦장 대처로 인해서 뒤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참 걱정인데요. 매주 이렇게 신기록을 경신하는 듯한 이 숫자들, 과연 누구를 위한 숫자인 건지, 이주의 숫자였습니다. 마을 기업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지역 주민이 뜻을 모아서 마을에 활기를 더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시민룩보 불청객에서 한 마을 기업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충남 천안에 있는 그 천안 추모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요, 시민들의 그 장례를 치를 때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 예산 600억 원 가까이를 들여서 이 추모공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면 천안시는 장례식장과 매점 그리고 식당 운영을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기업에 위탁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 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민룩보 불청객에서는 이 마을 기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방송에 나가는 거 있으세요? 지금 취재 중이고요. 내가 나는 누구 때 내 엉덩이 안 만졌어요? 내가 누구를 만져서 진 거지, 그거 진다고 장난치려 하는 거지. 남들이 너한테 무슨 내가 무슨 애예요? 당신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7억 9천만 원을 1인당 800만 원씩 해서 101분이 나눠 가지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눠 가진 거 맞아요, 선생님. 저도 이제 그거 갖다 변명을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가 바로 천안 추모공원 장례식장입니다. 이 천안시에서는 이 장례식장을 비롯해서 매점 그리고 식당에 대한 운영을 마을 주민 101명으로 구성된 마을 기업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추모공원이 설립된 2010년도에 30억 원, 2011년도에 30억 원, 그리고 2012년도에 2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8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2010년에 지원해준 30억 원 중 7억 9천만 원은 원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정기 예탁을 한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원동리 소재 4개 노인회 복지사업으로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대지 말아야 할 이 7억 9천만 원, 지난 2018년부터 이 마을기업 소속 주민 101명이 천안시와의 약정을 깨고 1인당 약 800만 원씩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 80억 중에서 2010년도에 30억을 받아서 그 부대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운영 자금으로 썼고, 그 중에서 이제 7억 9천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돌려서 원금 보존하고 이자만 가지고 써라 이렇게 됐고, 나머지 15억은 흑자 버전, 그러니까 흑자가 안 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매년 흑자 버전 3억씩 해서 5년 동안 해주는 걸로 해서 15억이 나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30억이 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된 것이 노인복지기금을 뭐 5년 지나면은 나눠 먹어도 된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800만 원 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 기업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그 7억 9천만 원을 1인당 800만 원씩 해서 101분이 나눠 가지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눠 가진 거 맞아요 선생님. 저도 이제 그거 갖다 변명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눠 갖게 됐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건들면 안 되는 돈인 거잖아요. 정기에 다. 근데 이게 그 30억 원이 그 노인 복지기금에 나온 게 아니었었고 운영 기금에 나왔다고 선생님 나왔었는데 그 몇몇 그 당시에 그 노인 회장하고 몇몇이 가셔가지고 이거를 그 노인 복지기금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트러블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 동네 주민 그 101명 목으로 나온 거지 왜 동네 그 노인 복지로 나온 거냐 이게. 그래서 한참 떠드니까 그러면은 7억 9천만 원 중에서 1억이나 2억 정도는 청년 기금으로도 주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원금 목적이 전체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천안시와의 약정에서는 분명히 원금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횡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전체 지원금 중 주민들 101명의 노후주택이나 차량 보수를 위해 30억 2천만 원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53명은 1인당 약 2,900만 원씩 받아 필요한 곳에 썼지만 나머지 48명은 이 돈을 쓰는 대신 수목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들어 영농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농조합에선 천안시 신방동 일대에 약 14억 원을 들여 1,700여 평의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생활주거 및 생활개선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53명이에요. 네. 차 사고 집 고치고 하는 사람들이 53명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48명이 신방동에다가 땅을 산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끼리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해도 된다. 천안시에서도 그게 허가 난 거 예,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을 산 목적이 수목 사업인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공시지가가 108만 원이에요. 신방동 땅이 네네. 평당. 그러면은 영농 목적으로 영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땅에 많은 수량의 묘목을 키워야 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은 여기 풍세 뜰에 가면은 그 농지 정리 제대로 해놓은 거 그거 한 15만 원, 17만 원 이렇게 간답니다. 그러면은 많은 땅에다 많은 묘목을 꽂아야 맞지. 이게 수익 사업이 되지. 여기 바로 이제 제가 찾아본 부분인데, 요 바로 이게 구룡지구 단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30m도 3, 40m밖에 인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땅 투기죠. 수목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부터 수목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개발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챙기려고 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생활 개선 사업을 했었거든 그 당시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은 뭐 새 집 있는 사람들은 집 고칠 필요 없는 거고 트럭 있는 사람은 또 트럭을 살 수 없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쓴 사람들한테는 재산권을 부여해준 거잖아요. 3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의 하나에 대해서는 땅을 사라고 하더라. 땅을 천안시에서요? 그렇죠. 과장님이. 그래가지고 한국 사는 거지. 만약에 이 땅이 돼가지고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할 것 같았으면은 저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땅을 뭐로 샀겠습니까? 그걸.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이 보유하던 거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샀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예. 그렇다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관리 감독이 책임이 있는 천안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좀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구 바로 옆쪽에 위치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그 육로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 담당은 아니었는데 전임 담당자한테도 이제는 그 가까운 근거리에다가 땅을 구입하는 게 어떠느냐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땅을 어디다가 사겠다 그거 떠나서 그분들이 묘목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던 사업 승인이었기 때문에 그 묘목 사업에 관련해가지고서는 토지 매입비하고 묘목 관련해가지고 집행이 된 거죠. 아직 조치에 취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우선 법률적인 자문 부하고 지금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요. 이게 생활개선 지원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써라 이런 용도의 지원금이잖아요. 근데 주민 각자가 나눠 가지기도 했고 일부 주민들은 그 돈으로 또 땅을 샀다고요. 뭐 육묘 사업을 위한 땅이라고 하는데 때마침 아주 공교롭게도 그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글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좀 없습니까? 보조금 해석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그냥 나눠 가져라. 수혜적으로 그냥 다 주는 돈이 아니라 그 노후된 시설, 생활시설 복구 이런 걸 위한 건데 그거를 산수적으로 그냥 나눠서 가지는 어떤 내 몫의 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뭐냐면 반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돈, 반환 조건으로 되어 있는 돈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인 거예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가지면 그게 횡령죄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천안시의 미숙한 행정이 드러난 사건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모공원 건립 당시 묘지나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해 그 안에 있는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 운영을 위탁해줬고 또 생활개선 자금도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운영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직원 1명이 같은 공간에 입주해 있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성추행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는 고소고발을 한 상태고 회사에서 적정한 걸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피해자인 저는 무급휴직을 받고 있고 가해자는 유급휴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은 제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쪽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화장장에서 편안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그 직원에 의해서 가해자분은 마을 주민이자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소속이셨던 거고. 자기 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가 같아가지고 지나가는데 손바닥으로 궁뎅이 나한테 쳤다 하더라고 그랬게요. 근데 그 남자 동네 형이죠 형. 그 형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좀 사과 좀 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저희 직원한테 살짝 불렀어요. 기다려 할 얘기 좀 있으면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장례식장 직원한테 벌써 들어간 거예요. 제가 신고도 하기 전에 상담을 하자는 식으로 저를 불러놓고 그 가해자를 저랑 마주치게 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돈을 보상해주면 되겠냐 자기가 오히려 명예훼손을 저를 신고하겠다 장례식장 관계자 있는 데에서?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저한테 거기서 욕을 하고 저는 이 나이 먹고 상대방한테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평소에 내가 라면 물 먹을 때 내 얼굴 안 맞았어요? 내가 맞았어? 그때 내 얼굴 안 쳤냐고요. 그때 한 번만 내가 지금 한 번만 쳤으면 내가 나 기억 안 나니까 내가 모르겠으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공수를 할 테니까 너 와가지고 너 나는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난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어다니겠어 지금 심정이. 그랬더니까 너 성추행으로 고소하든가 말든가 너 집에 하자니? 진 거지 그거 진 거고. 걸어갈 때 내한테 어떻게 했어요? 칼 걸리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안 했어요? 그건 진짜
시끄러워하는 거지. 아무튼 너한테 무슨 내가 무슨 애예요? 당신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직장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해당 사건을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마을 기업은 피해자를 가해자 대면시켰고 또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 보호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를 해다가 약간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해다가 이제 사과를 하면 될 일인데 왜 언성이 높아졌을까요? 그 친구가 뭐 당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과의 진정성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면 당한 입장에서는 더 화날 수밖에 없죠. 그럼 둘이 이제 떠들어가지고 저도 그거가 이제 말없어지고서 이제 말고서요. 제가 껴들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사관리공단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어떻게 뭐 하라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산하기관 아닌가요? 예? 천안시의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거기도 내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규정에 맞게끔 아마 그쪽도 처리한다고 들었고. 언론 보도 이후에 상황을 인지했고 또 규정을 이유로 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천안시의 답변. 정말 실망스러운데요. 그런데 취재 과정 도중 뜻밖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계속 이동해 있어서 제가 지금 집을 도착했거든요, 제가요. 아, 집이세요? 집이 어디신데요? 영국동 현재가요? 아, 거기가 저기 뭐지? 원곡리가 아니세요? 주민이 아니세요? 아, 집은 거기 제가 고민되는 게. 아, 그럼 주소지는 거기에 있고 실제 거주지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실상에 대해 천안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이분이 용곡동? 거기가 뭐 부자 동네예요? 개발지구죠, 신흥. 아, 주소지는 원곡리인데 실제 거주지는 그러면 거기 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2013년부터 거기 실거주를 했대요. 두 종류잖아요. 실제 그 마을 주민 살고 있는 분이 계실 테고 또 하나는 주소는 거긴데 실제는 다른 곳에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자치민원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번 네. 주민등록제 실거래 거주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천안 추모공원이 들어오기 전 이곳 원덕리는 이웃끼리 살아온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수백억 원대의 보조금 사업을 벌려놓고 무관심한 사이 주민들의 사이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또 아까운 국민열세는 개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게 됐죠. 좋은 약도 행정이 무관심하다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천안시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의 관계자가 실제 그 마을에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위장 전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민헌법 불청객 취재가 시작되고 천안시에서는 그제서야 마을 주민들의 실거주 여부를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제서야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도 천안시 대응이 너무 부적절하네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앉혀서 삼자 대면을 한다. 이런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2차 피해가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상식이 정말 어긋나는 경우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건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된다. 산하기관의 일이니까 기관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만 보인 천안시, 좀 더 책임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각종 주민지원금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탄 기자들 방탄기자단의 거침없는 시사 토크, 시사 두루치기 시작합니다. CBS 신서구 기자,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을지대병원이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 파업에 들어갔죠.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을지대병원의 파업, 자칫 지역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있고 한편으로는 왜 파업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는지를 좀 자세한 상황을 듣고 시민들도 판단해야지 싶어요. 지난 6월부터 13차례 진행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지난 7일부터 의료 인력 270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총파업의 여파로 간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했고요. 12일에는 그 모든 진료과의 진료를 하루 중단했고요.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에게는 퇴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있었다 해서 고발까지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근무 교대에 따른 인수인계 시간 1시간의 추가 근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고 간호사 400여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을 고발했습니다. 총 체불 임금이 5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을지대 병원 사측과 노조 측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했었는데 이때 노조 측이 제시한 안건을 보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장기근로 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한 20명가량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결혼인원 11명을 보충하자.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 뭐 이런 요구였는데 사측은 비정규직을 13명 정도 정규직을 전환을 하고 결혼인원을 5명 정도 채용을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림의 공감대에는 형성이 돼 있었는데 막판에 다시 공감대가 깨지면서 결렬됐다고 합니다. 또 임금체불권에 대해서 또 민영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소명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결렬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양측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른 네. 상황인데요. 간호사 체불 건도 전년도에 협상할 당시에 추가로 1.3%의 그 임금 인상을 약속을 했는데 또다시 체불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조 측이 좀 무리한 요구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그 을지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파업 들어간다는 보도를 거의 매년 보게 되는 네. 것 같은데 병원 재정이 실제 많이 어려운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면 을지대병원의 지난해 수익이 427억 원, 2018년도에는 486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국에 있는 76개 대학병원 중에 상위 6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간호 인력은 종전에 800여 명에서 현재는 660여 명 수준까지, 가동 중인 병상도 900병상급에서 지금은 400병상만 가동을 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이 나는데도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신분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간 500억 원의 수익 가운데 대부분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이유로 매년 꼬박꼬박 쌓여오고 있는데요. 투자나 대규모 건설 계획을 세울 때 쓰는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 을지대병원이 5년 동안 쌓인 그 준비금 4,400억 원 가량을 의정부에 새 병원을 짓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수도권 병원 짓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업 관련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원인을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은 사측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내려놓고 거리에 나선 근로자들에게 원인을 돌릴 것인지 이게 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병상 하나 아니면 의료 인력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시기에 이렇게 파업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사측이나 노조 측이나 대전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지역화폐 관련 얘기인데요. 대덕구에 있는 대덕 1홈 이게 사실 대전시의 지역화폐보다 먼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두 지역화폐 간에 뭐랄까 좀 기싸움 같은 게 있다고요? 최근에 이제 대전시가 대덕구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이에 대해 대덕구가 자치구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좀 지역의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나의 생활권을 누리는 대전에서 비효율이 발생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요. 대덕구는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가 자치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좀 압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예, 우리가 온통대전이든 대덕 1홈이든 그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10%의 캐시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00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000원 중에 우리가 100원을 받는데요. 그 100원 중에 80원은 국비입니다. 나머지 20원은 시비예요. 근데 그 국비는 정부에서 우선 광역시에 줍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그것을 받아서 대덕구에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이 80원을 대덕구에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죠. 근데 대덕구가 이것은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고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대전시가 그러한 정책은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2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하고 대덕구가 협의 중입니다. 지역화폐의 원래 도입 취지가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도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래 취지대로 이게 지역 상권을 살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5월부터 10월까지 온통 대전이 사용된 곳을 보면 동구와 대덕구,
그리고 중구 원도심에서는 29%가 사용됐고요. 예. 서구와 유성구에서는 71%가 사용이 된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대덕 1호음의 사용액 지역별로 사용액을 다시 대입을 해보면 원도심에서는 사용액이 34%, 그리고 신도심에서는 66%로 쏠림 현상이 다시 완화되는. 그나마 조금. 네. 예. 동구나 중구, 대덕구의 그 자본들이 서구나 유성구로 쏠리는 현상은 해당 자치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동구나 중구에도 그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호화폐를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고 권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대전시는 통합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쓰이는 부대 비용이 발행 액면가의 2% 정도라고 합니다. 대전시가 내년에 온통대전을 발행하겠다고 한 목표액이 1조 3천억 원이고요. 대덕구가 최근까지 발행한 액이 800억 원인데요. 이를 대덕구가 내년에도 똑같이 발행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부대 비용이 약 4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시민들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좀 눈살 찌푸리게 되고, 혹시나 슬슬슬 다음 선거를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고, 정치적 배경이 밑에 깔려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 간의 기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거든요. 특히 박정현 대덕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장에 대한 욕심을 공공연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시장과 구청장의 관계라기보다는 시장과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지역화폐를 둘러싼 기싸움이 우리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의 그 기싸움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재밌는 걸 본 게, 보도를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이 꼽은 올해 시정 1위를 온통대전 발행이라고 했고요. 예. 대덕구에서는 또 대덕 1호금이라고 꼽고 서로가 이렇게 홍보를 열을 올리고 있어요. 지역화폐가 양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소비의 왜곡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찾아내서 완화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는 없이 어떻게 발행을 이걸 어느 정도 키울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현재 집중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업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지역화폐가 좀 어느 정도 이용되는 건 아닌지, 이런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탄기자단 시사 누리집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세종시의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민원 제기 이유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상된 버스비 1,100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37년간 송전탑 옆에서 피해를 입어온 서천 홍원마을. 한전은 약 210억 원에 달하는 지중화 비용은 요청자가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그 냉정한 원칙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한 친구들을 배려하며 1,100원의 무게를 알아달라는 고등학생의 호소 앞에 그들은 깊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